생방송 전대환의 오후 3시. 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대환의 오후 3시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노노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전대환의 노노 이야기. 지금까지 노노 해설을 보내드렸고요. 노노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노노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시기에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의 사상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르네상스가 얼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이었는지 그것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르네상스를 강조한 거는 공자의 사상은요, 공자의 사상은 서구의 그 문화로 볼 때는 르네상스 이후의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가 고리타분하다 또는 뭐 딱딱하다, 구식이다 그런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적어도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아주 역동적인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의 가르침 논어를 시간을 들여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제1장 학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논어 본문을 볼 건데요. 제1장 학이 그랬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고 뭐 그런 정도의 뜻일 텐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1장 1절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왈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그랬지 않습니까? 요 첫 구절을 따서 그냥 학이 그런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이 시간에는 한 구절만 볼 거예요. 첫 줄 자왈 그랬는데 이 자왈 하는 거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거고요.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단어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그랬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학 배우고 요거는 이는 어조사고요. 말 이을 어조사입니다. 그리고 때로 습 익히니 배우고 때로 익히니 불력 역 하는 거는 또한 하는 뜻이고요. 이 또한 열 하는 거는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고요. 즐겁지 아니한가 호는 의문문을 만드는 어조사입니다. 자, 여기 이 해설을 보면 풀이를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그랬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기 시습지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자,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 즐겁습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즐거우신가요? 저는 전혀 안 즐거워요. 공부하는 것 딱 아주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공자님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만 계속 하는데 그게 왜 기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기쁨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자, 한번 배워요. 학에다가 곱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플러스 더하기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곱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학의 제곱이 되죠. 이때 비로소 기쁨이 얻어진다. 그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헷갈릴까봐 메모를 좀 해뒀는데요. 이거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걸 저는 꾸역 공부라고 부릅니다. 꾸역 공부만 하는 거예요. 참 미련스럽게 공부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라도 하는 게 낫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공부 방법이고요.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이 시대 21세기 로켓이 슝슝 날아다니고 하는 이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역꾸역 공부만 하라는 걸로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니까 공자님이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 시대의 교육 방법이 셌고 좋은 방법이 천진데 뭐 공부만 계속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나 공자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거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부는 뭐냐면 스마트 공부예요.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또 다른 말로는 삽질 공부, 예전에 그 꾸역꾸역 하는 공부는 삽질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삽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거 해도 성과 잘 안 나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삽질하는 사람 거의 없죠. 뭐 작은 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삽질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큰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쓰잖아요. 그거 굴삭기 또는 굴착기라고 그러는데 삽질하는 사람하고 포크레인 사용하는 사람하고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자께서 가르치신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꾸역꾸역 하는 공부가 아니고 스마트 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 삽질 공부하고 스마트 공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예로 들면 수레로 짐을 나르는 거하고 수레를 타고 어딘가 여행을 가는 거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그쯤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자율 타율 말씀드릴 때 그랬는데 꾸역꾸역 하는 공부는 거의 타율의 공부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 그렇지만 스마트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공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X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해봐야 골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더 해봐야 그렇게 큰 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곱하기 X 곱하기 X의 이 제곱의 계산을 쓰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플러스 하는 거하고 삽질하는 거하고 이 포클레인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역꾸역 공부는 이거는 고통의 공부입니다. 거기서 결코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공자께서 말씀하신 학이 시습, 이거는 스마트 공부입니다. 기쁨의 공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꾸역꾸역 하는 공부는 르네상스 이전 방식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학이 시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요, 그 학교 다닐 때 제 인간성이 엄청 못됐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공부의 그 방법은 가지고 있었는데, 좀 고약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예습을 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무슨 그 다른 과목은 거의 공부 안 했고요. 국어, 영어, 수학만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참 못된 버릇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미리 예습을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엉뚱하게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거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그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무려면 전공을 가지고 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따신 선생님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꽤 자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 집에서 예습하는 거는 이거는 학이에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건 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제대로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그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는 이거는 시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물론 때로는 참 뭐 당돌하다고 버릇없다고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놓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제가 예습을 해 가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핀 부분은 있잖아요. 그거는 저 못 따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학이 시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면,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저도 목사로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아멘 하라고 자꾸 강조하다가 못해서 강요까지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가운데는 머리에 든거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강요 안 해도요. 그게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강연을 들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그냥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나 저거 외워야 돼 머릿속에 담아야 돼 메모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꾸역꾸역 공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소리를 하나 안 하나 그거 살피세요. 그러면은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도 나름 시간이 잘 가고요.
그러려면 미리 예습을 해야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사전 예비 단계 없이, 준비 없이, 사전 공부 없이, 예습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자, 이건 뭐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어쨌든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학위 시습이라고 하는 거는 꾸역꾸역 공부만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배우잖아요. 수학 공식을 배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넓이 공식이라든지 그런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서는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식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적용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면서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지식만 꾸역꾸역 해서 암기하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엄청 손해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사고력에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뭐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쌓아둡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때 그거를 깨달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기쁨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랬잖아요. 자, 오래 참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뭐래도 참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막 참아가요. 그거는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참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실제로 누군가 나를 나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참았을 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몸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때는 내가 참는 게 이게 훨씬 잘하는 거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어떤 그 희미하게 알고 있던 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것도 학위 시습의 한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도 가보고 또는 때로는 뭐 저기 성지순례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전에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고 나서 현지에 가서 실제로 그 실물을 보면 굉장히 기쁨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도 미리 그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보면 스트리트 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현지에 딱 내리면 거리가 이렇게 생겼고 상점이 어디에 있고 또 교통편은 뭘 이용하고 하는 거를 미리 다 그렇게 사전에 숙지를 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면 훨씬 더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게 학위 시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제가 제 아주 가깝게 아는 분들 가운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수시로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유튜브도 보내고 또 뭐 어디서 포옹 글들도 보내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참 가까운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가끔씩 그 링크 걸어주는데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날조된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 매번 뭐 전화를 한든지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참 그렇고 좀 그래서 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특히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고속 인터넷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잖아요. 세계에서 인터넷 잘 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나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 자꾸 이제 퍼 날라주세요, 퍼 날라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퍼 나르기는 하는데 그게 전혀 검증 안 된 그런 내용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꼭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뜬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특히 저도 뭐 그런 실수를 종종 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찾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참 그럴듯한데 하는 그런 예화들이 있죠. 그때 저는 그 예화를 갖다가 바로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출처가 어딘가, 진짜 사실인가, 이걸 옮기는 사람이 각색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걸 따지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그런 정보들을 반드시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소리 막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하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다 검증을 하고 한번 걸러서 나오는 것들이야, 믿어도 돼, 이렇게 인식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학위시습의 공부는요, 학위시습 불력 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이 학위시습의 기쁨은 꾸역꾸역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꾸역 공부가 아니고 스마트 공부예요.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타율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X제곱이잖아요. 기계가 기계를 움직이는 거, 그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이거는 수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공부하는 거를 삽질 공부라고 한다면, 스마트 공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기뻐서 공부하는 거, 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효율을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대환의 SNS 이야기. SNS 이야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확진 환자가 542명, 700명 선에서 600명 선, 그리고 오늘 0시 기준 542명인데요. 1진단검사가 91,469명입니다. 이거는 평일에 검사하는 뭐 보통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직 그저께 검사한 것이 오늘 발표되니까 휴일 영향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542명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거 보면 이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일지 아니면 사그라드는 추세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요거 16시간 전이니까 어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일본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거 영원히 보관할 수 없다, 흘려보내자 해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제 쓴 글이니까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일본 바다에 뭔가 방류를 하겠지만 그게 일본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위에는 러시아도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의와 국제사회의 투명한 검증 없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됩니다. 글쎄요,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석님, 음악하시는 분이잖아요. 면봉으로 귀를 후비다가 먹먹해졌습니다. 이럴 때 가끔 있죠. 면봉으로 귀를 후비다가 먹먹해졌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죠. 의사 선생님이 귀에 집게를 넣어서 후비적 대더니 엄청나게 큰 귀지를 빼서 내게 보여주셨다. 귀 속에 그런 거 하나 들어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귀에 집게를 넣어서 후비적 대더니 엄청나게 큰 귀지를 빼서 내게 보여주었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내 머리가 와인병도 아닌데 웬 코르크막에 내 머리가 와인병도 아닌데 웬 코르크막에, 귀지가 코르크하고 좀 유사하게 생기긴 했죠. 의사 선생님이 웃음 참느라고 킥킥대다가 간호사, 나 이렇게 셋이 웃음이 터졌다. 나 참. 이렇게 뭐 매사를 웃음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네요. 국내 도입이 시급한 독일의 반려동물 제도, 그랬는데 이분들은, 독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좀 벤치마킹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충격적인 사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려동물,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지 못하게 돼 있나 봐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입양을 해야 한다고. 또한 애완동물의 교배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교배를 하고 새끼가 태어나면 수의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독일에 있는 모든 동물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다.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네요. 이곳은 개보호소이다. 가운데 원에는 개 훈련장이고, 훈련장을 둘러싸고 개들이 한 마리씩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방에는 일정량의 햇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드판에는 그 개의 성격,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 아이고, 사진 찍는다고 포즈까지 취했네요. 개 보호소뿐만 아니라 고양이 보호소 역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점. 한국에서는 동물원만 가도 냄새가 쩌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수시로 검역과 청소, 소독을 통해서 얼마나 깨끗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네요. 밑에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호소에 말이죠. 가족들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유기동물 입양에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원한다고 덥석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물을 입양할 때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그렇죠. 한 명이 불편해 한다거나 한 명이 원치 않은 경우에 입양을 하면 피차,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일정 기간을 두고 총 3번을 방문해야만 한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와서 모든 가족이 동의한다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총 3번을 와야 한다.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치입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할까봐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동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방법과 컨트롤 훈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험까지 친다는 소리네요. 철저합니다. 그뿐만 아니다. 입양을 할 때는 연 30만 원 상당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런 강아지 한 마리를 좀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동물이 만약에 병이 든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데 동물들은 다 현금으로 바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담이 좀 된다고 하는데, 여기처럼 연 30만 원 정도 상당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에 있을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훨씬 크다고 한다. 개인 부담을 좀 시키고 나머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도 참 많다 그건데, 사람 먹여 살리는 것도 바쁜데 이 동물한테까지 돈을 쓰냐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거 사람을 위하는 거겠죠. 입양한 동물 중 개에 한해서는 하루 한 번 산책을 시키는 것이 동물보호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집에 가둬만 놓고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에 동물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하루 종일 집 지키게 하고 자기는 출근하고 퇴근해서 다시 반갑게 맞이하는 강아지를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수명은 80년, 100년 그러잖아요. 근데 개의 수명은 기껏 한 2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시간쯤 강아지가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한 4일에서 일주일 가량을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니까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는 것이 동물보호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나라에서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 하겠지만, 이웃 주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신고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시스템이 정말 아주 깨알같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약 10,000마리의 동물이 수용되어 있고 그중 90% 이상이 입양된다는 티어하임. 일정 기간 입양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락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우리는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락사가 없다고 하네요. 고통이 큰 병에 걸렸거나 극도의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혹은 전염병 등 피치 못하게 안락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양이 안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보호한다. 극도의 행동장애인 경우라 하더라도 행동교정의 훈련을 통해 끝까지 시간을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모든 반려동물에는 식별표가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다시 또 유기가 된다 하더라도 동물의 주인을 잡을 수 있다. 그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치 GPS 장치가 달려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보호법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정말 강력하네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에 대한 비판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기사를 제목을 좀 보시죠. 뉴스원에서 올린 기사인데요. 입력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4월 8일이면 언제입니까?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었으니까 수요일이었으니까 4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입니다. 05시 05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날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이 되지만 여기 기사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날부터 능숙하게 업무 착수. 아니 새벽 5시면 바로 당선된 날 다음 날 새벽 5시면 아직까지 출근도 안 했을 시간인데 어떻게 능숙하게 업무를 착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거짓 기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이런 뭐 잘못됐다고 하는 의식 없이 기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네. 새벽 5시에 시장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능숙하다고 올리는 기리기가 있었네. 자, 이름이나 한번 보고 갑시다. 윤세슬 기자입니다. 윤세슬 기자.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배달기사 2컷 만화 그랬는데 배달기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문 앞에는 두셨는데 공동현관문 앞에 두고 가셨네요. 요즘에는 공동현관문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중간문에 그 키락이 걸려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 현관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현관문 앞에 놔두시면 돼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사는 자기 집 앞에 개인 현관 앞에 놔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 현관 앞에 놓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고 튀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생각 좀 하고 배달하시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택배 기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사장님이 아니네요. 아무개님 죄송한데 전화도 드렸고 문자도 보내고 당연히 벨 호출도 여러 번 했는데 새벽 시간에 거기서 어쩔 줄 몰라 10여 분을 기다리셨다네요. 이거는 회사에서 온 얘기 보낸 문자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는 아무개님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배달시키시고 연락 불통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배달시키시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전화 문자해도 답이 없으시고 올리신 사진 기사님이 찍어서 아무개님께 보내드린 사진이잖아요. 물건 사라지면 당연히 제가 변상 처리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개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 불평을 하면 먼저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송사는 한 사람 말만 믿으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진상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저쪽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객께서는 공동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셨는데 이 택배사 쪽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충분히 할 말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좀 피하면 좋겠다 하는 교훈을 함께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그리고 밤새도록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독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